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집집마다 공보물이 배달되죠. 여러분은 혹시 그 안에 내용물들 꼼꼼하게 들여다본 적, 뜯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주장 좀 넘겨보다 보니까 뭐 비슷하네, 다 똑같지 하고 덮어버리셨다면 오늘 방송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울산 MBC 특집이고요. 공약택배 뜯어봐야 압니다. 5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상자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거철마다 우편함에 꽂히는 공보물들, 어딘가 비슷한 말, 익숙한 약속들 보면서 다 거기서 거기 이렇게 넘겨버린 적 많으실 겁니다. 사실 시민들이 정말 보고 싶은 건 누가 더 그럴듯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거일 텐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도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동네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찬찬히 비교를 해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특집이고요. 공약특배 뜯어봐야 압니다에서는 다른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시의원, 광역의원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라디오와 유튜브 멀티 플랫폼으로 기획을 했는데요. 라디오 본방송에서는 시의원의 역할에서부터 각 지역구별 후보의 공약 비교, 또 인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또 선거의 뒷이야기까지 우리가 다뤄볼 테고요.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알면 재미있는 선거 정보들도 퀴즈로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유튜브 채널에서는 후보들의 생생한 심층 인터뷰 오늘부터 모두 공개가 됐어요. 여러분께서 내가 사는 지역구 어디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지역구에 후보가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걸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울산 광역의원 선거에 등록한 후보가 지역구 53명, 비례대표 11명으로 총 64명인데요. 이 중에 공약택배에서는 지역구 50명, 비례대표 5명, 총 55명의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후보에게 공평하게 인터뷰 기회를 드렸고 섭외를 했는데요. 후보 사정에 따라서 참여하지 못한 후보도 있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55명 후보의 인터뷰 영상은 울산 MBC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선거구별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 동네 후보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2조 1항에 따라 2026년 6월 3일에 치러질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편성이 됐고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원칙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이 준비한 공약택배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정말로 받을 만한 공약인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MBC 유희정 기자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지 비례대표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먼저 우리 비례대표,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의 상황을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울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 정수가 2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명의 의원 중에 지역구로 뽑히는 의원이 19명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코너에서 소개할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3석이 배정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후보들이 그 비례대표 3석을 두고 이제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보들이 나왔을 때 모든 정당에 나온 후보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6월 3일에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당에다 투표하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개표를 했을 때 전체 비례대표 그 유효 투표를 한 것에 5% 이상의 득표율을 가진 정당들만 비례대표 의석을 가질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5% 미만은 네. 아예 비례대표 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주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 5% 이상을 획득해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에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한 전체 총 투표수가 있겠죠. 네. 거기서 각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를 이제 나누고 거기다가 비례대표 울산의 경우에는 3석이죠. 그래서 3을 곱해서 뭐 예를 들어서 33%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3분의 1 이상을 받았다. 이러면 이제 한 석을 가져가고 네. 그게 아니라면 하늘 순으로 쭉쭉 나눠서 배분을 하는 스타일이 됩니다. 지난 시의회에서 네. 비례대표가 2석이 국민의힘이었고 민주당이 한 한 석이었죠. 석이었죠. 맞습니다. 올해는 네. 후보들이 꽤 많이
출마를 하셨어요. 맞아요. 정당별로. 맞아요. 후보들이 다양한 정당에서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 각각 3명씩 후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석까지도 전부 다 탈환하는 걸 노려보겠다라는 결심이 여기 반영이 된 거겠죠.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서 정말 다양하게 후보를 냈는데 그동안 울산에서 그렇게 활약이 많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의 경우에도 이번에 비례대표 후보를 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거의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개혁신당도 비례대표 후보를 1명 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진보당과 정의당이 1명씩 그리고 기본소득당도 1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정당 같은 경우에 그 비례대표를 3석 다 가져간다고 기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1석 이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일단 유효 득표를 기대하면서 네. 먼저 후보를 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지금 공약 택배에서는 우선은 뭐 3명씩 나온 정당에는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후보자님께 출연 섭외 요청을 드렸고요. 이 네. 가운데 응한 분만 저희가 공약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지 뭔가 좀 집계가 된 그런 자료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마침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민선 8기 이제 의회들이 시작된 이후에 1년 10개월씩 2번으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론 기사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들이 무엇인지 키워드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 아 그래도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좀 가늠해 볼 수는 있는 기준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지금 주제별로 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게 환경 안전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기사 키워드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그러면 환경과 네. 안전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있는 키워드 중에 어떤 키워드들이 가장 많았는지 봤더니 이 20위 안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전부 다 2가지 사건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025년 3월에 발생했던 울주군 지역의 대형 산불들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그 후에 2025년 11월에 한국동서발전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를 하다가 그렇죠. 네,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피해 규모가 정말 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울산 전역에서도 관심도가 높고 또 이재민도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심지어 보건복지 분야 쪽에서도 산불 피해 복구라거나 뭐 지원을 어떻게 해준다거나 이렇게 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안전 분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경제랑 일자리 관련 키워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내용들이 경영 안정자금, 중소기업 경영 안정, 뭐 소상공인, 울산 신용보증재단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다 네. 뭐냐면 지금 불경기가 딱 반영된 게 보이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으셨군요. 그렇죠. 어떤 것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경영이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금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았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 특히 울산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빅데이터를 분석한 쪽에서도 확실히 그 사건 사고라 재난 이슈가 울산이 산업도시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게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아마 나오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역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유권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어떤 식으로 경기를 부양한다거나 지역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고 뭐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으니까 정책을 짤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위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의원들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후보들이 그렇죠.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공식적인. 시민들 한 분 한 분 만나시면서 뭔가를 듣고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아니면 생활 밀착형으로 좀 이야기를 들으셨을지 네. 그 점이 좀 궁금하시긴 하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후보들의 공약이 각각 어떠한지 또 어떤 게 또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유희정 기자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비례대표 후보자들 네. 만나볼 텐데요. 네. 총 11분이 맞아요. 후보 등록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가운데 저희가 기본소득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은 출연을
거부하셔서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었고요. 유튜브 클립 상으로는 오늘 또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게요. 네.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직업이 아주 뚜렷하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직업적인 측면의 특색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가 있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비례대표가 있는데 비례대표를 뽑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 이제 나서서 뭔가 경쟁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는데 네. 이제 다양한 직역이나 어떤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민의에 반영하고는 싶은데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의 노하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지역구로서는 진입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직역적인 직무적인 다양성이라거나 소속된 업계의 뭐 특징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국회의원 선거만 봐도 뭐 의사를 하다가 가신 분, 뭐 과학자를 하다 가신 분, 또 장애인 분들이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비례대표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래서 이제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것들을 좀 더 뭐 지역의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법률 같은 걸 만들 때 좀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인 네, 거군요. 그렇죠. 그거를 하는 거는 직업 정치인도 물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직역이나 어떤 직무 혹은 특정한 집단에 있는 당사자가 나설 때 가장 정확하고 그 직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비례대표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광역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 1번이 네. 무조건 여성이어야 한다고요? 예, 이게 규정상으로는 정확히는 홀수 번호에 나오는 분을 무조건 여성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생겨요. 홀수니까 1번은 무조건 여성입니다. 예. 그러면 소수 정당이든 아니면 다수 정당이든 누군가 한 명만 되면 일단 여성부터 들어가고 시작하는 그렇겠죠. 거예요. 우리가 오랜 역사 동안 남녀의 성별적인 균형성, 평등을 가져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런 뭐 다양한 직역에서의 어떤 성별의 균형을 볼 때 아직 여성의 수가 비율로 봤을 때 인구 비율 대비 이런 원구성에서의 성비는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1번에서 무조건 여성이 먼저 들어가도록 시작하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홀수 번호에 무조건 여성이 투입돼야 한다 그러면 남성 후보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의 광역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후보들이 당선될 가능성을 보면서 후보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명밖에 안 나오고 이러겠지만 거기서도 무조건 이 숫자는 지켜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울산시 의회, 광역의회에 지금 나온 후보들만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1번이 여성 후보, 2번 남성 후보, 3번 다시 여성 후보로 후보. 돌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1번 여성, 여기는 2번도 여성, 3번도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수에는 무조건 여성을 넣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짝수에 그렇다고 반드시 남성을 넣어야 된다고 규정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나머지 정당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정의당은 전부 다 한 명씩 냈다고 하니까 모두 자동으로 여성. 그렇죠. 다 여성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떤 선거에서든 동일하게 적용이 돼서 예. 저희가 이제 1번에서 공약택배를 통해서 만나본 분들이 1번 후보들이 전부 다 여성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울산에서 이제 출마를 하고 후보 등록한 네. 비례대표 후보님들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네. 어떨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방송 내용을 일단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내용을 봤더니 생각보다 막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각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인생의 배경이나 네. 어떤 커리어적인 배경들이 많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보당의 김민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화재단에서 활동을 한다거나 전문 예술 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지역 보니까 밴드 가수로도 맞아요. 활동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의 삶 그리고 이제 청년 예술인들의 삶에 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가치들이 좀 더 인정받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을 주요 이제 공약으로 내놨죠. 네. 특히 이제 본인이 지역에서 공연장을 운영했던 부분들도 역시 이제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후보에게 그래서 꼭 만들고 싶은 조례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예술인 권리 보장 조례를 만들고 맞아요. 싶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경우에도 이런 특성이 반영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예술인들의 현실이나 지역 어떤 청년 예술가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공연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사실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의 박혜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네.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례를 한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이 많고 특히 울산의 미래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 어떤 공약을 첫 번째로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다시 부활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요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민선 7기 울산시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방 끝에 통과가 돼서 운영이 됐다가 민선 8기에서 폐지가 네. 많이 됐던 조례 아닌데 이제 이분은 이걸 부활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을 공동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런 뭐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그러면 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후에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좀 깊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의 박민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본인이 이제 살아온 길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분 이제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본인 소개를 할 때 항상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울산에서 지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미래에서 울산에서도 살 수 있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소수와 약자가 보호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생협 활동이나 그다음에 원전 반대 탈핵 활동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고 하니까 이제 신규 원전 유치 문제가 사실 울산에서 늘 현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반대를 하면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아이 둘의 엄마로서 청년 정책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청년을 계속해서 그동안에 이제 지역이나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은 일방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봤다.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데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터뷰한 분 중에서 민주당의 허희정 후보를 보면요. 이분은 당직자로서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여러 직책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산의 현안들에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서 성별이나 아니면 계층별이나 직능별로 조율을 하는 역할을 굉장히 잘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비례대표의 그 특성을 가장 많이 잘 반영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것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봤던 울산시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네. 그 부분을 시의원이 됐을 때 집중적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울산시가 수소 트램을 이제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울산발전연구원의 산하부처로 돼 있어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평생 교육을 책임지는 데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기관으로 복귀시키는데 관심이 많아 보이셨습니다. 확실히 지금 네 분을 보셔도 본인들의 인생에서 걸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네. 하는 부분들을 1차적인 공약으로 내놨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의 유다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이 울산에서 소상공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그렇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네. 앞으로 본인이 이런 걸 살려서 울산 발전에 이렇게 기여하겠다 이런 네. 얘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느낀 게 본인의 삶의 궤적이 짧은 인터뷰고 공식적인 인터뷰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선관위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드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시간의 그럼에도 제약도 있고요. 불구하고 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후보 등록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1번만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3명의 후보를 낸 2번, 3번 후보의 경우에는 또 다양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다루지 못했지만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2번 순위였던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실의 비서관 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니까 네. 입법 과정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3번 순위 같은 후보는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장을 한다거나 뇌병변 장애인의 인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보니까 지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더 많으신 겁니다. 이런 이제 직역적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발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민의힘의 대학생위원회 회원을 하셨다거나 해서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된다거나 이런 직역적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의 공약도 이제 당의 정체적인 정책을 반영하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공약을 내거나 이후에 당선됐을 때 조례를 뭘 낼래 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관심사로 갖고 있는 것부터 먼저 내놓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사실 공천 과정에서 정당들도 그런 직역적인 특성들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지역구 후보들이 내지 못했던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내고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천했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당선이 돼서 활동을 했을 때 이런 공약을 실제로 조례로 옮기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통과돼서 우리 울산 지역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울산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참 유권자로서는 의미 있는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로서는 네. 각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우리 동네 시급한 게 이거고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이 공약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뽑으셔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제 본인의 내놓은 공약을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공약을 일일이 다 사실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정강 정책을 가지고 간다고 보기 때문에 각 당에서 내놓은 정강 정책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사실 이제 그 당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정당들이 대부분 전국 단위의 공약은 큰 단위로 다 발표를 하는데 네. 각 지역별로의 세세한 공약을 다 내놓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울산시장 후보를 낸 경우에 그 울산시장 후보가 낸 정책이 대체로 그 당의 정책과 일치하게 가는 편이기 때문에 네. 그 정책을 보면서 이 비례대표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당의 방향으로 갈 때는 요런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1번이나 내가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지지율이나 득표율 이분들이 후보율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는 걸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분이 1번이라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2번도 된다고 그러면 이러면 이제 이분들의 이제 인생 특성, 커리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 공약 택배 과정에서 그 방송에서 내놓으셨던 약속들과 관심사들을 한번 보시고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현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모든 조례나 어떤 뭐 지원 정책을 펴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산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거는 이 예산을 그러면 그만큼 확보할 수 있겠느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울산의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순위를 제치고 먼저 한다거나 다른 예산을 조금 줄여서 이쪽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그만큼 중요한 정책인지, 그리고 그 정도의 돈을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유권자 입장에서 일일이 검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 조례는 항상 하위 법률이기 때문에 네. 상위 법률인 법률이나 헌법의 범위를 위배되면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되죠. 근데 하위법이기 어려워요.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배되게 되면 조례로서 발효가 되더라도 사실상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 중에 이게 근데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 정부에서 나서서 어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공약을 내놨지만 실제로 이제 의정 활동에 들어가시게 되면 의회에 있는 이제 의회 사무처나 이런 이제 뭐 입법 조사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물론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을 해가면서 조례를 다듬으시게 되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후보 단계에서부터 그런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조례안을 내가 이걸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다소 막연한 생각으로 조례안을 내놓으시는 분들과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겠으니까 유권자분들께서 이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것도 또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조건으로 자리할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저희 청취자들께서 뭐 퀴즈 정답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보내주시면서 유희정 기자님을 두고 일타 강사 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3022번님께서 개표 사무원으로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는데요. 아, 이게 옆칸에 걸치거나 중간선에 아주 미세하게 이 도장이 데이기만 해도 무효표가 되는 거 봤습니다. 네. 투표지에 낙서 혹은 다른 글자 적어도 무효표 되니까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합시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개표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2번, 3번 찍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무효인 표도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게 이제 비밀 투표니까 나의 표를 잘 관리하겠다고 기표소에서 이제 한 곳에다 도장을 찍은 다음에 바로 접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접을 때 번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지금 기표소에서 사용하는 잉크가 굉장히 빨리 마르는 편이기는 한데 네. 이게 접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하게 좀 말려주신다거나 이렇게 흔들어서 네, 무효표가 내 소중한 표가 무효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힘들게 시간 내서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 무효표 나오지 않게 조심해서 그리고 한 번만 딱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중하셔 보시고 아 여기 맞지라고 해서 하시는 거 좋고요. 잘 지적해 주셨지만 이렇게 해서 실수를 했는데 이거 무효표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투표 사무원한테 가서 나 이거 무효표 될 것 같으니까 투표용지 다시 주세요. 안 됩니다. 예,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투표용지가 단 한 번에 신중하게 조심해서.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보시고 내가 찍으려는 투표 혹은 내가 선택하려는 정당이 맞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한 번에 신중하게 꾹 누르신 다음에 한번 말려주시고 그래서 저는 보통 기표소에 들어가면 찍은 다음에 한번 몇 번 흔들어 줍니다. 잘 그것도 말으라고, 방법이네요. 예, 네. 잘 말으라고. 다른데 혹시나 찍히지 않을까봐.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각자 이제 성향에 따른데요. 저는 안 접고요. 그냥 이렇게 숨겨서 갑니다. 그래서 그냥 투표함에 넣어버려요. 아, 그래도 되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잘못 묻지 않을까 하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편이라서 대신에 이제 비밀 투표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안 보여야지 해서 제가 투표한 부분만 가리고 가져가서 바로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데요. 뭐 다 제 방법처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왕에 무효표 나오면 정말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올해는 너무 7장이어서 정말 촘촘하죠. 안 네. 접고 하기에는 조금 네, 불안하기도 조금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신중하게 투표하시고 한번 꼭 조금 시간을 두셨다가 넣으시는 것 혹은 접으시는 것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네. 지금 앞서서는 각 후보들,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약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당의 네, 공약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네. 올해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공약이 비슷하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제 그 이번에 출연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출연하신 분들이나 다 통틀어서 다 확인해봤어요. 이제 정당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울산시장에 출마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 후보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울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그 당직자들이 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가져와 봤는데 네, 모든 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AI입니다. 맞습니다. 네, 전부 다 AI 얘기를 이번 하고 선거 있어요. 지나면 어떤 식으로든 울산의 AI가 아주 발전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뭐 AI 인공지능 수도를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육성돼 있지 않느냐. 이제 건설하기로 결정이 나 있으니까 그 규모를 더 확대해서 뭐 하겠고 주력 제조 산업을 AI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했었고 지금은 황명필 후보가 울산시장 후보에서 사퇴를 하기는 네. 했습니다만 그 당시 울산에서 공약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조국혁신당도 AI 시대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경우에도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 미래의 혁신 기술은 AI로부터 나온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도 AI 일자리 전환에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조금 찾아볼 수 있다면 민주당이라거나 국민의힘의 이제 공약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을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 경제 주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AI 기술이라는 거를 울산시를 먹여 살릴 차세대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면요. 조국혁신당이라거나 진보당의 공약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는 편이었어요. 우리가 요새 AI가 도입이 되고 기술이 도입이 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 모양새는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혁신당의 공약에서는 로봇이나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면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정책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고 진보당의 경우에는 일자리 전환을 AI 때문에 하게 된다면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노동 조절을 일방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좀 분명하게 했다는 접근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희정 기자와 함께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방향을 제시했는지 짚어봤고요. 내일은 어디로 가죠? 네. 중구로 가나요? 네, 첫 예. 번째 순서는 종갓집 중구입니다. 중구로 가보겠습니다.